더 많은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떨지 마. 내가 쓴 보고서엔 완벽하다며. 창과 방패의 대결도 아니고 고작 권총탄 따위에 왜 오줌을 지리고 지랄이야, 더럽게. 차가운 금속성의 총구가 배창석 소장의 미간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자, 웃어. 기자들 보고 있잖아.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K가드 방탄복의 위엄을 증명할 시간이야. 3초 준다. 하나.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사건의 시작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명성산 자락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승진과학화훈련장이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지합동훈련장인 이곳은 오늘따라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국방부 출입 기자단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 그리고 해외 무관들까지 수백 명의 인파가 관람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전방에 적 전차 출현. 전방에 적 전차 출현. 스피커를 찢을 듯한 방송과 함께 K2 흑표 전차들이 육중한 궤도 소음을 내며 기동했다. 쾅! 쿠구구궁. 포신이 불을 뿜을 때마다 관람석의 유리창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표적지에서 붉은 화염과 검은 버섯구름이 피어오르자 사람들은 귀를 막으면서도 탄성을 내질렀다. 흙먼지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화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전차가 아니었다. 모든 화력 시범이 끝나고 연기가 거치자 연병장 중앙단상의 조명을 받으며 선 한 남자가 있었다.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배창석 소장.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둥근 얼굴에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그는 군인이라기보다는 탐욕스러운 사업가에 가까운 인상이었다. 그는 짐짓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방금 보신 강력한 화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장병들의 생존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차기 다목적 방탄복 K가드는 그 생존성의 정점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창석은 단상 옆에 세워진 마네킹을 가리켰다. 번들거리는 신형 방탄복이 입혀진 마네킹이었다. 기존 방탄복보다 무게는 30% 줄였으면서도 북한군의 7.62mm 기관총탄까지 막아내는 기적의 신소재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밤잠을 설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아들 같은 병사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뻔뻔했다. 참으로 뻔뻔했다. 배창석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단상 아래 도열해 있던 실무 장교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저 번지르르한 방탄복의 안감이 최첨단 신소재가 아니라 폐타이어를 녹여 만든 재생 플라스틱과 싸구려 압축 스펀지라는 사실을. 원가 50만 원짜리를 500만 원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고 그 차액인 수백억 원이 배창석과 방산 브로커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작년 이 방탄복의 결함을 보고하려던 김대위는 뜬금없는 성추행 누명을 쓰고 불명예 전역을 당하지 않았던가. 자, 그럼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교 앞으로. 배창석의 손짓에 특공연대 소속 조교가 K2 소총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배창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오늘 이 쇼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내년 총선 비례대표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자신의 앞길은 저 훈련장의 탄탄대로처럼 뚫려 있을 터였다.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멀리서 들려오던 헬기 소리가 순식간에 훈련장의 소음을 집어삼킬 듯 커졌다. 예정에 없던 헬기의 등장이었다. 뭐야? 오늘의 비행 스케줄은 다 끝난 거 아니었어? 통제탑. 저거 뭐하는 놈들이야? 배창석이 인상을 찌푸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색 수리온 헬기 한 대가 시연장 상공으로 거침없이 하강하고 있었다. 헬기의 로터가 일으키는 엄청난 하강풍에 단상의 꽃장식들이 흩날리고 배창석의 정모가 벗겨져 바닥을 굴렀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몰아치자 귀빈석의 의원들이 콜록거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다. 어떤 미친놈이 헬기를 저 따위로 몰아. 당장 무전쳐. 내려오면 영창 보내버리겠다고 해. 배창석이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헬기는 보란듯이 단상 바로 앞 연병장에 거칠게 착륙했다. 랜딩 기어가 땅에 닿기도 전에 슬라이드 도어가 벌컥 열렸다. 쿵. 헬기의 엔진음이 잦아들기도 전 흙먼지 속에서 군화 소리가 울렸다. 연기를 뚫고 걸어 나오는 인형. 칠흑 같은 선글라스, 딱 벌어진 어깨, 칼처럼 다려진 전투복 소매에는 별 3개, 중장 계급장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였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 출신. 전설적인 대테러 작전의 영웅이자 창군 이래 최초로 여군 중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지상작전 사령부 부사령관 차은솔.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공포였다. 차은솔은 단 한 번의 눈짓으로 훈련장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짓눌러버렸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헌병들이 아닌 살기가 등등한 수행부관 2명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배창석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상관이자 군 내에서 미친 아모랑이라고 불리는 차은솔이 왜 여기 나타났단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모를 주워쓰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지작사 부사령관님께서 여긴 어인일로. 이곳 포천은 5군단 관할, 즉 승진 구호를 써야 했으나 배창석은 당황한 나머지 본부 구호인 충성을 내뱉었다. 하지만 차은솔은 배창석의 경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갔다. 또각또각. 군화 발자국 소리가 배창석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차은솔은 배창석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파직, 삑.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하울링 소리가 났다. 훈련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단상 위 2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배창석 소장. 차은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훈련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가웠다. 예. 중장님 지금 생중계 중입니다만. 아들 같은 병사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밤잠을 설쳐? 차은솔이 피식 헛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 끝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네킹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한 손으로 마네킹에 입혀진 K가드 방탄복을 북 뜯어내듯 벗겨냈다. 찍! 강력한 접착 테이프가 뜯어지는 소리가 났다. 차은솔은 벗겨낸 방탄복을 들어올리며 배창석을 노려보았다. 이게 그렇게 안전합니까? 그럼요. 국방규격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세계 최고 수준이. 그래? 그럼 잘 됐네. 퍽. 차은솔이 들고 있던 방탄복을 배창석의 가슴팍에 거칠게 떠밀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배창석이 비틀거렸다. 입어. 짧은 명령이었다. 배창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방금 뭐라고? 귀가 먹었나? 입으라고. 그 완벽한 방탄복. 차은솔은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다. 찰그락.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들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K5 권총이었다. 그녀는 능숙한 동작으로 슬라이드를 당겼다. 철컥. 약실의 실탄이 장전되는 소리가 적막한 훈련장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기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2사람을 향해 줌을 당겼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배창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주 중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실탄 아닙니까? 규정 위반입니다. 군법 회의감이라고요. 군법? 내 놈이 횡령한 국민 혈세 300억은 군법이 허용하던가. 차은솔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권총을 들어 정확히 배창석의 미간을 조준했다. 흔들림 없는 파지. 707 시절 수백 번의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며 단 한 번도 타겟을 놓친 적 없는 사수의 자세였다. 안 뚫린다며. 내 입으로 그랬잖아. 7.62mm 막아낸다고. 이 권총탄은 9mm야. 훨씬 약해. 그럼 당연히 맞겠지? 뭐가 무서워? 자, 장군님. 제발. 말로 하십시다. 여기 보는 눈이 많습니다. 배창석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그의 눈을 찔렀다. 뱃살이 출렁거릴 정도로 몸을 떨고 있었다. 새센다. 그 안에 안 입으면 방탄복 없는 맨몸에 구멍을 내주지. 하나. 차은솔의 검지가 방아쇠 울 안으로 들어갔다. 살기. 그것은 훈련된 군인만이 뿜어낼 수 있는 진짜 살기였다. 배창석은 직감했다. 이 여자는 쏜다. 진짜로 쏘고도 남을 여자다. 둘. 잠깐만요. 입겠습니다. 입을게요. 배창석은 허둥지둥 방탄복을 꿰입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벨크로를 제대로 붙이지도 못했다. 꼴 사납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다. 천하의 군수 참모부장이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벌 떨며 방탄복을 입는 꼴이라니. 다 입었습니다. 중장님 이제 됐죠? 총 거두세요. 네. 배창석이 울상을 지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차은솔은 총구를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 차가운 총구가 배창석의 이마에 닿을 듯 말 듯했다. 자, 테스트 시작하지. 차은솔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빗나가서 머리통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녀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배창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난주 룸살롱에서 방산업체 사장과 낄낄거리며 나누었던 대화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 장군님. 어차피 전쟁도 안 나는데 방탄복 안에 철판 좀 덜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 돈으로 우리끼리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면 그게 애국이죠. 그럼. 누가 그걸 뜯어보겠어? 하하. 뜯어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눈앞에 있는 저승사자가. 살려주세요. 사실 그거 가짜입니다. 방탄 안 됩니다. 뚫려요. 다 뚫린다고요. 결국 터져나왔다. 죽음의 공포 앞에 배창석은 제 입으로 비리를 실토하고 말았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라고? 가짜라고? 방금 들었어? 다 뚫린대.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웅성거림은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배창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투둑. 배창석의 정장 바지 밑단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노란 액체가 흙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린 것이었다. 지독한 지린내가 진동했다. 차은솔은 그제야 권총에 안전장치를 걸고 총을 거두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배창석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내뱉었다. 더럽군. 치워.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들이닥쳐 배창석의 양팔을 결박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난 군수 참모부장이야. 차은솔, 내가 감히 나를.
헌병들은 배창석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짐짝처럼 끌고 갔다. 차은솔은 멍하니 서 있는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선글라스를 벗자 날카롭지만 정의로운 눈매가 드러났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찍으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내보내십시오. 대한민국 군대에 더 이상 썩은 고름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제 의지입니다. 방산 비리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전우의 등에 칼을 꽂는 살인 행위입니다. 오늘부로 그 살인자들에 대한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선언은 훈련장의 스피커를 타고 메아리 쳤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 뉴스의 헤드라인은 온통 차은솔과 오줌 지린 배창석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별셋 중장의 참교육, 썩은 별을 떨어뜨리다 안 뚫린다던 방탄복, 소장 오줌은 못 막았다. 세상은 통쾌해하며 환호했지만 차은솔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배창석의 뒤에는 더 거대하고 추악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김선우 하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작년 불량 방탄복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되어 강제 전역당한 부하. 차은솔의 눈가가 잠시 젖어들었다가 이내 매섭게 굳어졌다. 기다려 선우야. 대장님이 간다. 그녀는 다시 헬기에 올랐다. 로터가 돌기 시작하며 승진 훈련장의 흙먼지를 다시 한번 하늘 높이 쏘아 올렸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승진 훈련장의 총성은 멎었지만 그 여진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 진동의 방향은 차은솔이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 청사 인근의 한 고급 한정식집 송원.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채 은밀한 회합 장소로 자주 쓰이는 곳이었다. 자개장으로 장식된 VIP 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담배 연기만이 자욱했다. 상석에는 오선 국회 국방위원장이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불과 며칠 전 승진 훈련장에서 오줌을 지리며 개망신을 당했던 배창석 소장이 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구속되기는커녕 환자복을 입은 채 링거 주사를 맞고 있었다. 형님, 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눴다니까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배창석이 억울하다는 듯 식탁을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반질반질했고 오줌을 지렸던 그날의 수치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선 위원장은 혀를 차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창석이 너도 참 어지간하다. 어떻게 별 둘이나 단 놈이 사병들 보는 앞에서 바지에 지도를 그려. 내가 싼 오줌 때문에 우리 당 지지율이 3%나 빠졌어. 아니, 그년 눈빛을 보셨어야 합니다. 진짜 쏠 눈빛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방탄복 형님이 소개해준 업체 거잖습니까? 저 혼자 독박 쓸 수는 없습니다. 배창석의 은근한 협박에 오 위원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렇다. 이것은 배창석 개인의 비리가 아니었다. 방탄복 납품 업체인 태성 디펜스의 실소유주는 오 위원장의 처남이었고 그 수익금의 일부는 여의도 정가로 흘러들어갔다. 꼬리가 잡히면 몸통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거대한 먹이 사슬이었다. 오 위원장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다. 그래서 내가 손을 좀 썼다. 언론사 국장들한테 전화 돌려놨어. 내일 아침 조간부터 분위기가 바뀔 거다. 어떻게 말입니까? 차은솔, 그 여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몰아갈 거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충동 조절 장애. 감히 상관이자 동료인 장군에게 실탄을 겨눈 하극상.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정신병자. 프레임을 바꾸는 거지. 배창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형님이십니다. 그럼 저는요? 너는 당분간 병원에 처박혀 있어.
급성 심근경색 및 정신적 쇼크로 입원했다고 진단서 끊어놨으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란 말이야. 휠체어 타고 링거 꽂고 있으면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려. 같은 시각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지상작전 사령부 부사령관실. 차은솔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공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모두 국방부 검찰단과 헌병대에서 날아온 것들이었다. 내용은 기가 찼다. 군 형법 제48조 상관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 조사 출석 요구서, 품위 유지 위반 및 직권 남용에 따른 직무 정지 통보서. 부사령관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관인 최 대위가 침통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뉴스 썸네일들이 떠 있었다. 충격 단독 차은솔 중장 과거 작전 중 부하 사망 사고. 트라우마 심각했나? 군사 전문가들 시연회장 난입은 명백한 지휘권 남용, 군 기강 회의에 극치 배창석 소장 충격으로 쓰러져 중환자 실행. 인권위 차 중장 조사 착수. 여론은 간사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사이다 참교육이라며 환호하던 댓글창에는 이제 그래도 총을 겨눈 건 심했다. 여자가 너무 감정적이다. 미친 거 아니냐는 조직적인 악플들이 달리고 있었다. 댓글 부대가 투입된 것이 분명했다. 하, 이것들 봐라.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네. 차은솔이 헛웃음을 지으며 태블릿을 덮었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란 걸. 하지만 이 정도로 빠르고 치졸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때 집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육군 참모총장실이었다. 차 중장,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수화기 너머로 총장의 고함이 들려왔다. 총장님, 저는 비리를 척결했을 뿐입니다. 배창석 소장이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시인? 배 소장은 자네 협박에 못 이겨 헛소리한 거라고 진술을 번복했네. 자네 때문에 지금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어. 당장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치할 테니 짐 싸서 나가.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차은솔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비리를 저지른 놈은 병원에서 떵떵거리고 그것을 밝혀낸 자신은 쫓겨나는 현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똑똑. 최 대위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부사령관님. 검찰단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하겠답니다. 문밖이 소란스러워졌다. 검은 양복을 입은 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함을 뒤집고 컴퓨터 본체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차은솔의 개인 물품까지 샅샅이 뒤졌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최 대위가 항의했지만 수사관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중령이 차은솔 앞에 서서 영장을 흔들었다. 차은솔 중장님, 특수협박 및 군용물 절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군용물 절도? 내가 뭘 훔쳤다는 건가? 훈련장에 타고 오신 헬기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셨죠? 그게 절도입니다. 기가 막혔다. 비리를 잡으러 간 것을 헬기 도둑으로 몰다니. 차은솔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저들의 목적은 분명했다. 차은솔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명패를 바라보았다. 육군 중장 차은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복과 명예가 짓밟히고 있었다. 좋아. 마음대로들 해. 차은솔은 전투복 상의를 벗어 의자 뒤에 걸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기억해둬라. 너희들이 건드린 게 누군지. 차은솔이 수사관 중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이 으르렁거렸다.
중령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협박하십니까? 그것도 죄목에 추가해드릴까요? 차은솔은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남기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부하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와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철저한 고립.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내부 고발자가 겪어야 할 지옥이었다. 모든 직무가 정지된 차은솔이 향한 곳은 호화로운 법률사무소가 아니었다. 그녀는 낡은 검은색 세단을 직접 몰아 경기도 성남시의 한 외진 동네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성남재활요양병원. 말이 좋아 병원이지 사실상 갈 곳 없는 환자들을 수용하는 허름한 시설이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조차 강제 퇴원당한 김선우 하사가 머물고 있는 곳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퀴퀴한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좁은 6인실 구석, 창가도 아닌 복도 쪽 침대에 깡마른 청년 하나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선우야. 차은솔의 부름에 청년의 눈동자가 천천히 돌아갔다. 초점 없는 눈빛.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 불과 1년 전만 해도 특전사 707의 유망주로 불리던 김선우 하사의 모습이었다. 네. 대장님? 김선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를 떨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하반신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불 아래로 드러난 그의 다리는 근육이 다 빠져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고 곳곳에 욕창이 생겨 짓물러 있었다. 누워있어. 일어나지 마. 차은솔이 황급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김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경례도 못 드리고. 제가 이 꼴이라. 아니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차은솔은 김선우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다. 뉴스 봤습니다. 대장님이 그 나쁜 놈들 혼내주시는 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님도 징계 받으신다고. 그건 신경 쓰지 마. 그보다 몸은 좀 어때? 재활치료는 잘 받고 있고. 김선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재활이요? 돈이 있어야 받죠. 군에서 준 위로금 500만 원, 그거 병원비 2달치도 안 됩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나가시고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하시면서 제 병원비 대고 계세요. 저는 그냥 짐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짐이요. 김선우가 주먹으로 자신의 감각 없는 허벅지를 퍽퍽 내리쳤다. 이 다리만 멀쩡했어도, 그 빌어먹을 방탄복만 아니었어도, 1년 전 그날 대테러 작전 중이었다. 테러범이 쏜 유탄 파편이 김선우의 복부를 강타했다. 정상적인 방탄복이라면 막아냈어야 할 파편은 종이장 같은 방탄판을 뚫고 척추 신경을 끊어놓았다. 하지만 군의 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개인 장비 점검 불량 및 안전수칙 미준수. 배창석 일당은 불량 방탄복의 결함을 숨기기 위해 모든 책임을 말단 하사인 김선우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회유했으나 전역 신고를 하자마자 지원을 끊어버리고 강제 퇴원시켰다. 대장님, 저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저들이 찾아와서 협박했습니다. 방탄복 이야기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하면 부모님까지 가만 안 두겠다. 김선우가 오열했다. 그의 절규는 좁은 병실을 가득 메웠다. 차은솔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국가를 위해 충성한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누가 협박했어? 차은솔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랑. 헌병대 높은 분이요. 각서에 지장 찍으라고 제 손을 억지로. 김선우가 서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주었다. 군 검찰단장의 직인이 찍힌 보안 서약서였다.
말이 보안 서약서지 사실상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었다. 차은솔은 종이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매섭게 타올랐다. 선우야, 나 믿지? 김선우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이 다리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마는. 대장님이라면 믿습니다. 내 다리 내가 다시 걷게 해줄게. 그리고 너한테서 그 다리를 뺏어간 놈들 내가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하게 기어다니게 만들어줄게. 차은솔은 김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병실을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김선우의 어머니와 마주쳤다. 식당 일을 마치고 왔는지 앞치마에는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고 손은 퉁퉁 불어 있었다. 누구신지? 선우 옛날 상관입니다. 어머니. 차은솔이 고개를 숙이자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으며 차은솔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장군님, 제발 우리 선우 좀 살려주세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라 지키러 간 멀쩡한 아들이 병신이 되어 왔는데 나라는 우릴 버렸어요.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다. 지나가던 간호사들도 다른 환자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차은솔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안아들였다. 그녀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병원 문을 나선 차은솔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다들 자고 있나? 일어나라. 사냥 갈 시간이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 지구의 허름한 폐공장.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은솔이 차에서 내리자 어둠 속에서 3명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군복이 아닌 편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날카롭기 그지없었다.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아니, 이제 사령관님이신가?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내가 씩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전직 707 특수임무단 폭파 전문가이자 해킹의 귀재, 코드네임 도깨비 박성훈 상사였다. 그는 군납 비리를 내부 고발하려다 미운 털이 박혀 강제 전역당한 뒤 현재는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다. 계급장 떼라. 지금은 그냥 차은솔이다. 뉴스 봤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지르셨던데요. 역시 우리 대장님 성질머리 어디 안 갔네. 옆에 있던 거구의 사내가 킬킬거렸다. 전직 UDT 출신으로 707에 파견 왔다가 눌러앉았던 근접 격투의 달인 코드네임 불곰 강철민 중사. 그는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참치를 해체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사심이 칼보다 더 무서운 건 그의 맨주먹이었다. 마지막 한 명은 말이 없었다. 구석에 기대어 동전 하나를 손가락 사이로 현란하게 굴리고 있는 날카로운 인상의 사내. 코드네임 고스트 이진우 원사. 대한민국 최고의 저격수였으나 시력을 다쳤다는 거짓 진단서를 받고 군에서 쫓겨난 비운의 에이스였다. 부를 줄 알았습니다. 이진우가 짧게 말했다. 상황은 다들 알겠지? 차은솔이 챙겨온 서류 봉투를 드럼통 위에 던졌다. 배창석 소장과 태성 디펜스 그리고 오선 국방위원장의 연결 고리가 담긴 1차 조사 자료였다. 이건 공식 작전이 아니다. 지원도 없고 보급도 없어. 걸리면 반역죄로 군사법정에 설 수도 있다. 실패하면 우리는 국가가 모르는 범죄자가 되는 거야. 차은솔이 비장하게 말했다. 하지만 세 사람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흥분이 감돌았다. 그들은 야생 늑대들이었다. 목줄에 묶여 얌전한 척 살고 있었지만 피냄새를 맡자 본능이 깨어난 것이다. 아이 거 참치 썰다가 심심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몸 좀 풀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불곰이 우두둑 목을 꺾었다.
상대는 군수참모부장과 국방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거대한 방산 카르텔이야. 놈들은 돈과 권력 그리고 언론까지 쥐고 있어. 정면 승부로는 못 이겨. 도깨비가 태블릿 PC를 켜며 물었다. 그럼 목표는 뭡니까? 암살? 아니. 놈들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 그들이 훔쳐간 돈을 10원 한 장까지 다 찾아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 차은솔이 지도를 펼쳤다. 첫 번째 타깃은 태성 디펜스의 비밀 장부다. 놈들이 이중 장부를 관리하는 사무실 위치를 파악했어. 강남 한복판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사무실이야. 경비가 삼엄하겠는데요. 민간 경비업체 떡대들이 진을 치고 있어. 게다가 경찰이랑 끈도 닿아 있어서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가져온다. 이진우가 조용히 물었다. 작전명은? 차은솔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작전명 반품. 불량품을 납품했으니 반품해줘야지. 놈들의 목숨으로. 반품이라. 마음에 드는데요. 도깨비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강남 사무실 보안 시스템 해킹 들어갑니다. CCTV 무력화까지 10분 걸립니다. 불곰은 진입로 확보해. 고스트는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감시하고. 차은솔이 재킷 안쪽에서 글록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했다. 불법으로 구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가스총을 개조. 한척하지만 사실 진짜보다 더 위력적인 특수 장비였다. 대장님, 근데 저희 이거 보수는 있습니까? 불곰이 농담조로 물었다. 차은솔이 피식 웃었다. 성공하면 배창석이 숨겨둔 비자금 금고 너희가 털어서 회식비 써라. 오예. 오늘 소고기 배 터지게 먹겠네.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707의 전설들이 다시 뭉쳤다.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비리 카르텔을 향한 통쾌하고 잔혹한 사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고층 빌딩.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위장한 차은솔이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의 인이어에서 도깨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리베이터 제어권 확보했습니다. 15층으로 직행하세요. 복도의 경비 셋, 무장 상태 확인 안 됨. 확인.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 3명이 길을 막아섰다. 뭡니까? 여기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입니다. 사내 하나가 차은솔을 밀치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차은솔의 눈빛이 번뜩였다. 우득. 아악. 순식간이었다. 차은솔은 사내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그대로 턱에 니킥을 꽂아 넣었다. 거구의 사내가 종이 인형처럼 쓰러졌다. 나머지 2명이 당황하여 품에서 3단봉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퍽. 콰직. 차은솔의 군화발이 그들의 명치와 무릎을 정확히 타격했다. 불과 3초. 3명의 경비원은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차은솔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쓰러진 경비원을 넘어 사무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똑똑. 택배 왔습니다. 반품하러 왔어요. 쾅. 그녀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산더미 같은 현금 다발을 세고 있던 태성 디펜스의 바지 사장과 조직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누구야? 누구긴. 너희들 지옥으로 보내줄 저승사자지. 차은솔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부터는 대화가 아닌 폭력이 지배하는 시간이었다. 강남 테헤란로의 페이퍼 컴퍼니 사무실이 털렸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비리 카르텔의 심장부를 강타했다. 국방부 인근 안가. 5선 국회 국방위원장은 재떨이가 깨질 정도로 바닥에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뭐? 장부가 사라져? 야, 이 멍청한 새끼들아.
그게 어떤 장부인데 그걸 뺏겨. 배창석 소장은 소파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었다. 며칠 전 훈련장에서 오줌을 지릴 때와 똑같은 모양새였다. 형님. 아니 위원장님. 분명 차은솔 그 여자입니다. 707 출신 놈들을 모았다는 첩보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오 위원장은 핏발선 눈으로 배창석을 노려보았다. 그는 냉정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진정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장부 암호화되어 있어서 걔네들도 바로는 못 열어. 시간이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잘라야지. 오 위원장이 싸늘하게 내뱉었다. 도마뱀도 살려면 꼬리를 자른다. 이번 일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라져줘야겠어. 내 밑에 그 꼼꼼한 친구 있지? 강민호 중령. 강민호 중령. 군수참모부 예산과장. 배창석의 오른팔로서 온갖 더러운 실무를 도맡아 처리해온 인물이었다. 배창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목숨보다 부하의 목숨이 더 중할 리 없었다. 강중령한테 전화해. 모든 건 내가 혼자 저지른 개인 비리였다고 유서 쓰고 깔끔하게 가라고 해. 남은 가족은 우리가 평생 먹여 살려준다고. 그날 밤 서울 마포대교. 강민호 중령은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검은 강물이 식인 상어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소주 한 병과 유서가 들려 있었다. 강중령, 자네가 다 안고 가면 자네 딸 유학비는 내가 책임지네. 하지만 땀만 먹으면 알지. 군인 연금 박탈은 기본이고 자네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배창석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다. 평생을 군에 바쳤는데 결말이 고작 비리 장군의 총알바지라니. 억울함에 피가 솟구쳤지만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여보 지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못난 놈이라. 강민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몸을 허공으로 던지려는 찰나였다. 탁! 누군가 그의 뒷덜미를 낚아채 난간 안쪽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컥! 강민호는 시멘트 바닥에 뒹굴며 기침을 토해냈다. 고개를 들자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선 그림자가 보였다. 익숙한 실루엣. 차은솔 중장이었다. 누구십니까? 아니, 차 중장님? 죽기 딱 좋은 날씨긴 하네. 근데 강중령 순서가 틀렸어. 차은솔이 강민호가 떨어뜨린 유서를 주워 읽어보더니 픽 웃으며 강물로 던져버렸다. 이런 삼류 소설은 배창석 그 돼지 새끼나 쓰라고 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죽어야 끝납니다. 제가 안 죽으면 우리 가족이. 강민호가 울부짖으며 다시 난간으로 기어가려 했다. 차은솔은 군화발로 강민호의 가슴을 지그시 눌러 제압했다. 멍청한 자식. 내가 죽으면 배창석이 아이고 고맙다 하고 내 가족을 챙겨줄 것 같나? 천만에. 내가 죽는 순간 모든 죄는 내가 뒤집어 쓰고 내 가족은 비리 군인의 가족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을 고통받을 거야. 그게 놈들의 방식이야. 차은솔의 일갈이 강민호의 폐부를 찔렀다. 그럼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전 힘이 없는데. 힘? 내가 빌려줄게. 차은솔이 쭈그려 앉아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죽을 용기로 덤벼.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내 돈 내놓으라고 악을 쓰란 말이야. 내가 쥐고 있는 진짜 패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배창석의 목을 따서 내 앞에 받쳐주지. 강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강남 사무실에 있던 장부는 빙산의 일각일 뿐 배창석이 진짜 숨겨둔 비자금 금고의 위치와 녹취록은 따로 있다는 것을. 제가 증언하면 정말 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군번과 목숨을 걸고 약속하지.
707 차은솔은 빈말 안 해.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냈다. 이게 배창석 소장의 차명 별장 위치와 보안 코드입니다. 그리고 놈들이 오 위원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 원본도 들어있습니다. 차은솔은 USB를 받아주었다. 차가운 금속성 물체에서 뜨거운 분노가 느껴졌다. 잘 생각했다. 이제 집에 가서 발 뻗고 자.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뒤집혀 있을 테니까. 차은솔이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도깨비였다. 왜? 강중령 확보했어.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도깨비의 목소리는 평소의 장난기가 싹 사라진 다급한 비명에 가까웠다. 김선우 하사. 아니 선우가 입원한 병원에 놈들이 들이닥쳤답니다. 선우가 아니라 선우 여동생 민지 양을 납치해 갔습니다. 뭐? 차은솔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일그러졌다. 주변의 공기가 쇳소리를 낼 정도로 차갑게 얼어붙었다. 다시 말해봐. 누굴 건드렸다고? 민지야. 안 돼. 이게 자식들아. 성남 재활요양병원 주차장.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진 김선우가 바닥을 기어가며 절규했다. 검은 승합차는 김선우의 여동생 김민지를 강제로 태운 채 굉음을 내며 사라졌다. 김선우의 손톱이 아스팔트를 긁어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저주했다. 눈앞에서 동생이 끌려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병신 같은 다리를. 끼익. 차은솔의 차가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아직 시동도 꺼지지 않은 차에서 뛰어내린 차은솔이 김선우를 일으켜 세웠다. 선우야, 정신 차려. 대장님. 흑. 민지가. 놈들이 민지를. 김선우는 차은솔의 옷깃을 잡고 오열했다. 전화가 왔었어요. 장부 내놓지 않으면 민지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서 보내겠다고. 저 때문에. 다 저 때문에. 차은솔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선을 넘었다. 이것들은 군인도 인간도 아니었다. 그저 돈에 미친 괴물들이었다. 괴물을 잡으려면 사냥꾼도 괴물이 되어야 했다. 도깨비 위치 추적 어떻게 됐어? 차은솔이 이니어를 꽂으며 물었다. 놈들 대포차라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찾았습니다. 민지 양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 인천 북항 인근의 폐컨테이너 야적장입니다. 고스트 불곰. 들었지? 인천으로 쏜다. 차은솔은 김선우를 안심시키듯 어깨를 꽉 쥐었다. 선우야 나봐. 민지 털끝 하나 안 다치게 데려올 거야. 그리고 오늘 밤 놈들은 살아서 해를 못 볼 거다. 넌 여기서 어머니 지키고 있어. 차은솔은 차에 올라타 엑셀러레이터를 지시겼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다. 인천 북항 외진 곳에 위치한 폐컨테이너 야적장. 비릿한 바다 냄새와 섞여 녹슨 쇠 냄새가 진동했다.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 안 김민지는 입에 테이프가 붙여진 채 의자에 묶여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험상궂게 생긴 용역 깡패 10여 명이 쇠파이프와 회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야, 이 기집애 오빠가 그렇게 대단하다며? 내부 고발자 나으리라면서. 우두머리로 보이는 얼굴에 긴 칼자국이 있는 사내가 민지의 볼을 칼등으로 톡톡 쳤다. 배창석 소장님이 아주 화가 많이 나셨어. 내 오빠가 훔쳐간 장부만 가져오면 곱게 보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네. 손가락 하나 자르고 사진 찍어 보내야 반응이 오려나? 사내가 민지의 새끼손가락에 칼날을 들이댔다.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자, 하나 둘. 투항. 그때였다. 컨테이너의 두꺼운 철문이 굉음과 함께 안으로 찌그러져 들어왔다.
뭐야? 깡패들이 놀라 돌아보는 순간 연기 속에서 거대한 곰 같은 사내가 튀어나왔다. 불곰 강철민이었다. 택배 왔다, 이 쓰레기들아. 불곰이 문짝을 방패처럼 들고 돌진해 깡패 2명을 그대로 벽에 처박아 버렸다. 으지직 뼈 부러지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렸다. 뭐야, 저 새끼 잡아. 칼자국 사내가 소리쳤지만 이어진 상황은 그들의 예상을 벗어났다. 탕 마이너스.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조명을 깨트렸다. 야적장이 어둠에 잠기자마자 검은 그림자가 천장에서 로프를 타고 소리 없이 내려왔다. 서걱. 퍽. 어둠 속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소리만 들렸다. 차은 소리였다. 그녀는 손에 쥔 3단봉과 나이프로 깡패들의 관절과 급소만을 정확히 타격했다. 누구냐? 칼자국이 허공에 칼을 휘둘렀다. 그때 그의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 놈들이 건드린 게 누군지 알려주러 왔다. 칼자국이 뒤를 도는 순간 차은솔의 군화발이 그의 무릎 관절을 역방향으로 걷어찼다. 끄악! 다리가 꺾인 칼자국이 바닥을 기었다. 차은솔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적인 군인의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찢어발기기 직전의 맹수의 눈이었다. 손가락? 누구 손가락을 자른다고? 차은솔이 칼자국이 들고 있던 회칼을 빼앗아 바닥에 꽂았다. 정확히 칼자국 사내의 손가락 사이였다. 살려주세요. 민지 어디 있어? 저기 안쪽에. 차은솔은 칼자국을 쓰레기처럼 내던지고 컨테이너 안쪽으로 달려갔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민지가 보였다. 민지야. 차은솔이 밧줄을 끊고 테이프를 떼어주자 민지가 와락 안겨왔다. 언니. 흐엉. 무서웠어요. 괜찮아. 늦어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 차은솔은 민지를 다독이며 밖을 향해 소리쳤다. 청소 끝났나? 불곰이 깡패들을 한 곳에 모아 쌓아놓고 손을 털며 웃었다. 아주 깔끔합니다. 고스트 형님이 밖으로 도망치는 놈들 다리 하나씩 구멍 내줬고요. 차은솔은 민지를 불곰에게 맡겼다. 민지 데리고 병원으로 가. 선우 안심시키고. 대장님은요? 차은솔이 밖으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난 마무리를 지어야겠어. 강중령이 준 USB 양평 별장 위치가 찍혀 있더군. 놈들이 훔쳐간 돈,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야지. 경기도 양평군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수려한 경관 속에 자리 잡은 초호화 별장. 등기부상으로는 어느 이름 모를 영농조합법인의 소유였지만 실소유주는 배창석 소장이었다. 별장 지하에는 핵전쟁이 나도 버틸 수 있다는 특수 벙커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배창석과 오선 위원장이 수년 동안 방산 비리로 긁어모은 현금 500억 원과 골드바가 잠들어 있었다. 도깨비 보안 시스템은? 별장 인근 숲속. 위장 크림을 바른 차은솔이 물었다. 5분 전에 해제했습니다. 이놈들 돈 지킨답시고 사설 경호원들을 아주 대대병력만큼 깔아놨는데요. 적외선 감지기에 동작 인식 센서까지. 아주 요새입니다. 요새? 우리한테는 그냥 놀이터지. 차은솔은 야간 투시경을 내렸다. 고스트 외곽 경비 처리해. 소음기 필수. 라저. 픽. 작은 파열음과 함께 정원의 경비원들이 맥없이 쓰러졌다. 차은솔은 낮은 포복으로 정원을 가로질러 별장 현관으로 접근했다. 불곰 문 따. 쾅. 불곰이 해머로 현관문을 박살냈다. 경보음이 울릴 틈도 없이 차은솔 일행이 내부로 진입했다. 침입자다. 내부에 있던 경호원들이 3단봉과 가스총을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실전으로 다져진 707 요원들에게
그들은 훈련용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차은솔은 좁은 복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고 상대의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신음하는 남자들만 남았다. 지하실 입구는 서재 책장 뒤야. 강민호 중령이 알려준 정보는 정확했다. 서재의 책장을 밀자 두꺼운 강철문이 나타났다. 이건 좀 빡센데요. 은행 금고 수준입니다. 도깨비가 전자도어락에 해킹 툴을 연결하며 혀를 찼다. 시간 없어. 폭파해. 차은솔의 지시에 도깨비가 C4 폭약을 문틈에 설치했다. 전방 폭파. 셋, 둘, 하나. 쾅. 굉음과 함께 강철문이 뜯겨나갔다. 자욱한 연기 너머로 드러난 벙커 내부. 차은솔과 팀원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5만원권 지폐 다발이 팔레트 위에 벽돌처럼 쌓여 있었다. 벽면 한쪽을 가득 채운 금괴의 황금빛이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병사들에게 썩은 밥을 먹이고 가짜 방탄복을 입혀서 만든 피 같은 돈이었다. 와, 이거 다 합치면 얼마야? 이 새끼들 진짜 악마네. 불곰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차은솔은 돈다발 하나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그녀는 돈다발을 꽉 쥐어 구겨버렸다. 이건 돈이 아니야. 선우에 다리고 죽어간 병사들의 목숨값이야. 그녀는 준비해온 대형 더플백을 던졌다. 담아.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담아. 그리고 저기 보이는 서류 뭉치랑 하드디스크, 저게 진짜야. 5선 위원장의 목줄.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벙커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대장님, 경찰입니다. 아니, 헌병대 차량도 보입니다. 배창석이 손을 쓴 모양이었다. 정식 수사기관이 도착하기 전에 이들을 무장 강도로 몰아 사살하려는 속셈이었다. 타이밍 한번 기막히네. 트럭 준비됐지? 뒷문에 대기시켜놨습니다. 짐 싣고 튄다. 내가 미끼가 될 테니 너희는 돈이랑 증거 가지고 먼저 빠져. 무슨 소립니까? 같이 가야죠. 불곰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명령이다. 이 증거 방송국으로 가져가야 해. 내가 여기서 시선을 끄는 동안 너희가 가서 터뜨려. 그래야 우리가 이겨. 차은솔은 망설이는 팀원들을 밀쳐내고 벙커 입구에 섰다. 그녀의 양손에는 연막탄과 섬광탄이 들려 있었다. 가라. 707은 임무 완수가 우선이다. 팀원들은 이를 악물고 뒷문으로 달렸다. 차은솔은 안전핀을 뽑아 던졌다. 펑. 쉬익. 하얀 연기가 별장을 뒤덮었다. 차은솔은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자신이 체포되더라도 저 증거만 세상에 나오면 승리한다는 것을. 와라, 이 비리 덩어리들아. 끝장을 봐주지. 차은솔의 외침이 새벽 양평의 하늘을 갈랐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양평 별장의 새벽 공기를 가르는 헌병대의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욱한 연막탄 연기 속에서 차은솔은 두 손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리며 걸어 나왔다. 수십 개의 총구가 그녀를 겨누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아침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평온했다. 계급장도 안 보고 총질인가? 총구 내려. 차은솔의 나직한 일갈에 헌병들이 움찔했다. 하지만 현장을 지휘하던 헌병대장은 배창석의 사주를 받은 자였다. 피의자 차은솔, 당신을 군용물 절도, 특수폭행, 가택 침입 및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철컹. 차은솔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녀는 반항하지 않았다. 이미 팀원들이 돈과 장부를 가지고 무사히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연행되어 가면서도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즐겨라, 배창석.
그게 내 놈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KBN 방송국 앞. 도깨비, 불곰, 고스트가 탄 트럭이 방송국 지하 주차장에 진입했다. 대장님이 잡혀가셨어. 이제부턴 시간 싸움이야. 도깨비가 비장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배창석이 오늘 오전 10시에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해. 모든 지상파가 생중계할 예정이고 우리는 바로 그 신호를 가로챈다. 경비가 삼엄할 텐데 메인 서버실까지 어떻게 들어가지? 고스트의 질문에 불곰이 커다란 더플백을 어깨에 매며 씩 웃었다. 어떻게긴.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지. 방송국 경비가 특수부대보다 빡세겠어? 오전 10시. 국방부 브리핑룸. 수백 명의 기자가 모인 가운데 배창석 소장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환자복을 입고 링거까지 꽂은 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오선 국방위원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국민 여러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장성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부하에게 총기로 위협받고 사적인 공간까지 테러당했습니다. 배창석이 준비된 원고를 읽으며 거짓 눈물을 훔쳤다. 차은솔 중장은 과거 작전의 트라우마로 인해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비리를 조작하고 심지어 강도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그때였다. 치잉 마이너스. 브리핑룸의 대형 스크린과 전국으로 송출되던 생방송 화면이 지직거리기 시작했다. 화면이 왜 이래? 방송 사고인가? 기자들이 술렁거렸다. 배창석이 당황하여 뒤를 돌아본 순간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충격 단독. 가짜 방탄복과 500억 벙커의 진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양평 별장의 지하 벙커였다. 산더미처럼 쌓인 현금 다발과 금괴, 그리고 그 앞에서 낄낄거리며 통화하는 배창석의 모습이 고화질 영상으로 재생되었다. 아이 형님, 이번 방탄복은 스펀지로 채워도 모른다니까요. 어차피 병사들 개죽음 당해도 사고사 처리하면 그만이고. 하하. 그래, 이번에 땡긴 돈으로 강남 빌딩 하나 더 올리자고. 오선 위원장의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브리핑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폭발할 듯한 소란으로 바뀌었다. 저게 뭐야? 배 소장 목소리잖아. 병사들이 개죽음이라니. 배창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꺼. 당장 꺼. 이거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그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다리가 아프다던 사람이 멀쩡하게 서서 고함을 지르는 모습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그 시각 국방부 헌병대 취조실. 취조를 받던 차은솔은 벽에 걸린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며 헌병대장에게 물었다. 봤지? 이제 누가 범죄자인지. 헌병대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방송사고 아니 진실의 방송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다. 광화문 광장에는 순식간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나와 비리장성 처형하라, 차은솔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서버가 마비되었고 국방부 홈페이지는 해킹당해 메인 화면이 포돌이 대신 오줌 싼 배창석 사진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은 즉시 특별수사 지시를 내렸다. 차은솔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되었고 오히려 그녀는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격상되어 현장으로 복귀했다. 수갑 풀어. 헌병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차은솔의 수갑을 풀었다. 차은솔은 손목을 돌리며 일어섰다. 가자.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국방부 브리핑룸은 아수라장이었다. 배창석과 오선 위원장은 도망치려 했지만 분노한 기자들과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비켜. 비키라고. 이거 다 가짜야. 오 위원장이 기자들을 밀치며 발악했다. 쾅. 브리핑룸의 문이 열리고 정복을 갖춰 입은 차은솔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는 헌병대가 아닌 검찰청 특수부 수사관들이 따르고 있었다. 거기까지 하시죠. 차은솔의 목소리가 확성기 없이도 좌중을 압도했다. 차은솔. 배창석이 뒷걸음질 치다 휠체어에 걸려 넘어졌다. 내 놈이 다 꾸민 짓이지. 이거 다 함정이야. 차은솔은 넘어진 배창석 앞으로 다가가 내려다보았다. 함정? 아니, 이건 정의 구현이다. 배창석, 너를 군형법 제23조 방산 비리, 제94조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증거 있어? 저 영상 조작된 거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배창석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차은솔은 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건 내가 강민호 중령에게 자살을 강요한 녹취록. 그리고 그녀는 문 쪽을 가리켰다. 증인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김선우 하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강민호 중령이 들어왔다. 죽은 줄 알았던 강 중령의 등장에 배창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강 중령, 내가 왜? 죄송합니다, 소장님. 저도 살아야겠습니다. 아니,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민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끝났다, 배창석. 차은솔이 손짓하자 수사관들이 배창석과 오 위원장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위원장이야. 너희들 다 옷 벗길 거야. 오선 위원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차은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옷은 당신들이 벗어야지. 그리고 콩밥 좀 먹으면서 반성해라. 아, 감옥밥은 횡령 안에서 맛있을 거야. 끌려가는 배창석이 차은솔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두고 보자, 차은솔.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차은솔은 성큼성큼 다가가 배창석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 그놈들도 다 잡아넣을 거니까. 그리고 방탄복 테스트 감옥 가기 전에 한 번 더 해야지. 힉. 배창석은 지난번의 공포가 떠올라 다시 한번 다리를 오므렸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 대한민국 군대 역사상 가장 추악한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승진 훈련장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져 국방부 장관이 사퇴하고 방산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 10여 명이 줄줄이 구속되는 게이트로 번졌다. 배창석과 오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들이 은닉했던 재산 1천억 원은 전액 몰수되었다. 그리고 오늘 육군본부 대연병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차렷, 경례, 충성, 우렁찬 함성과 함께 오열횡대로 도열한 장병들이 단상을 향해 경례했다. 단상에는 대통령과 함께 차은솔 대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번 공로를 인정받아 육군 참모총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여군 사성 장군이자 참모총장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차은솔의 시선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이 아니라 연병장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청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선우.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환수된 범죄 수익금으로 설립된 장병 사랑 기금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어 최첨단 바이오닉 의족 수술을 받고 두 다리로 당당히 서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차은솔은 곧장 김선우에게 다가갔다. 총장님. 김선우가 서툰 동작이지만 힘차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쉬어. 아직 다리 익숙하지도 않을 텐데 무리하지 마. 차은솔이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닙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다시 걷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김선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곁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어머니와 여동생 민지가 행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차은솔의 두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선우가 그리고 우리 병사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은 것뿐입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다가왔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도깨비, 불곰, 고스트였다. 어이쿠, 우리 총장님. 이제 너무 높으신 분이 돼서 말도 못 걸겠네. 불곰이 너스레를 떨었다. 시끄러워. 오늘 저녁에 삼겹살집 예약해놨으니까 다들 튀어와. 법인 카드 말고 내 개인 카드로 긁을 테니까. 오, 역시 대장님 클라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위로 쏟아졌다. 차은솔은 잠시 고개를 들어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았다.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군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싸우고 지켜야 할 곳이었다. 가자. 차은솔은 군모를 고쳐 쓰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대지를 울렸다. 그것은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불의에 맞서는 희망의 행진곡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사명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은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